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를 무심코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명동, 가로수길, 그리고 대학가의 젊음이 넘치던 골목들. 한때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뜨겁게 박동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던 거대한 심장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며 밤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심장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어떤 곳은 이미 싸늘하게 멈추어 섰습니다. 화려했던 쇼윈도 대신 붉은색 임대문의 현수막이 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방송되는 뉴스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수십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부는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풍경은 그 화려한 뉴스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문을 닫는 식당들, 텅 비어가는 상가들, 그리고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 방송 속의 풍요로운 대한민국과 거리에선 우리가 느끼는 가난한 대한민국. 이 기묘한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이 차가운 현실을 명확한 숫자로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멈추지 않고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달 날씨가 나쁘거나 일시적인 악재가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연속으로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실이 나타나고 지하실 아래에 또 다른 심연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가 외출을 전면 통제하는 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국가의 행정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대중교통은 제 시간에 맞춰 달리며 사람들은 매일 아침 옷을 차려입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리 없는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전시에 준하는 극단적인 생존 모드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행위, 그 자체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 한 잔의 여유조차 사치로 여기며 입을 옷을 새로 사는 일조차 몇 번이고 주저하다 결국 포기합니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자금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상인들의 깊은 한숨은 텅 빈 골목을 채우고 밤이 되면 쫓기듯 일찍 불이 꺼지는 거리는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짙은 심연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언제쯤 다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지갑을 열고 거리에 따뜻한 활기가 돌 것인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겁고 건조한 침묵뿐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아져서 잠시 허리띠를 졸라매면 지나가는 그런 단순한 경기 침체의 흐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리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깊은 체념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지금보다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 오히려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올 혹한기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유일한 방법으로 모든 소비의 전원을 끄고 깊은 동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두렵고 기나긴 소비 침체의 시간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슬픈 기록 하나를 산산조각 내며 새로운 기록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997년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던 그 시절의 기록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의 가슴에나 깊은 화인처럼 새겨져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끔찍하게 어려워질 때마다 습관처럼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그 춥고 잔인했던 겨울. 당시의 충격은 마치 한여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거대한 공장들이 하룻밤 새 멈춰섰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수많은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굉음을 냈고, 뉴스는 연일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거리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급성 질환이자 나라 전체를 단숨에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파괴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묘한 침체는 어떠합니까? 매일 아침 대형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이익을 내며 건재하고, 사람들은 아침이면 지하철에 몸을 싣고 평소처럼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겉보기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만한 어떤 무너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진실은 우리의 직관을 잔인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 기간이 그 끔찍했던 외환위기 시절의 기록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요란하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과거 나라가 망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극단적으로 소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모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두 위기의 본질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위기가 모든 것을 부수고 지나가는 태풍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소리 없이 서서히 다가오는 빙하기와 같습니다. 태풍은 아무리 맹렬하고 파괴적이라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먹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은 해가 뜹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고, 이웃과 손을 잡고 땀을 흘리며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처는 깊고 쓰라렸지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역동적인 희망과 회복 탄력성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전무후무한 연대를 통해 그 폐허 위에서 놀라운 속도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빙하기의 공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빙하기에는 요란한 파괴의 굉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도 다리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세상의 온도가 내려갈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겉옷을 하나 더 걸치면 견딜 만한 추위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추위는 결코 물러가지 않고 서서히 땅을 얼리고 굽이치는 강물을 얼리고, 마침내 깊은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마저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진흙탕 땅에는 다시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돋아나지만, 꽁꽁 얼어붙은 영구동 토층 위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결코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 영구 동토층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을 잃어서, 기업이 망해서 당장 내 손에 들어올 수입이 끊겨버렸기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외부의 거대한 충격에 의한 강제적인 소비 중단이었습니다. 원인이 뚜렷했기에 폭풍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멀쩡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열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파괴가 없기 때문에 이 위기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기에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저 서서히 체온을 잃어가며 얼어붙어가는 이 거대한 국가적 마비 상태.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흑마술이 매일 아침 성실하게 출근하고 일하는 수천만 국민의 지갑을 이토록 차갑고 단단하게 얼려버린 것일까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것은 끝없이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의 숲입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의미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파트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절대적인 종교였으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생존의 요새이자 계급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땀 흘려 번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의 평수를 늘려가며 자산을 불렸고 그것은 가난을 벗어나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마법의 사다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고 국가의 모든 자본과 개인의 간절한 욕망은 그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향해 맹렬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신화의 탑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청구서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냉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가 보유한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극히 기형적이고 위험한 자산 구조입니다. 이 통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 때로는 10억 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가진 부유한 집주인들이 넘쳐나지만 현실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쪼들리는 빈곤층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그 돈은 통장을 잠시 스치듯 지나가 버릴 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매달 은행에 고스란히 바치고 나면 손에 쥐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과거에는 가난을 구원해줄 희망의 사다리였던 아파트가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과 영혼을 갉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자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 하나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혹은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빛나는 현재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가족들과 오붓하게 동네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주말이면 아이들에게 예쁜 새 옷을 사입히고 1년에 한 번쯤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던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행복들을 모두 무참히 반납해버렸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 정작 그 집 안에서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여유와 따뜻한 온기를 통째로 앗아간 이 기막힌 역설. 이제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의 일생을 소유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굴레가 바로 명동과 가로수길의 불빛이 꺼져가고 동네 골목 상권이 죽어가며 나라의 내수 경제가 처참하게 메말라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을 돌고 식당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옷가게 점원의 월급이 되어 다시 자영업자의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며 나라 전체의 경제적 핏줄을 뜨겁게 덮여야 할 막대한 현금들이 모조리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돈은 사람들의 온기를 머금은 거리로 흘러나오지 못한 채 대형 은행의 차가운 금고와 아파트의 단단한 벽돌 틈새로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은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활력과 미래를 통째로 씹어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기고 매달 무섭게 다가오는 대출 상환일의 압박감에 짓눌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쫓아간 필연적인 대가로 우리는 스스로의 목에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거대한 족쇄를 기꺼이 채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거대한 콘크리트의 무게는 곧장 하나의 참혹한 국가적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결코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의 기록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 전체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규모입니다. 국가가 1년 동안 열심히 생산해낸 모든 부를 합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를 넘나드는 국가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오직 우리가 유일무이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국가 경제지표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건조한 통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길에 오르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각자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성적표입니다.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돈을 빌리는 대가는 한없이 저렴해 보였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벼락거지를 면하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생존 공식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은행 문을 두드렸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막대한 빚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이를 잡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무서운 속도로 금리를 끌어올리자 그 저렴했던 빚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빗으로 돌변하여 평범한 가정의 심장부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2, 3%대에 머물던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치솟으면서 매달 은행에 바쳐야 하는 이자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소비 침체를 바라보는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불경기가 찾아왔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쓸 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의 절반 가까운 액수가 대출 원금과 이자라는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은행에 빨려 들어갑니다. 남은 돈으로는 치솟은 밥값과 관리비, 아이들의 학원비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거대한 가계부채의 팡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사실상 은행을 위해 일하는 현대판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소장농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추수한 곡식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바치고 굶주렸던 것처럼 지금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한 달 내내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견뎌낸 대가를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행에 돈을 바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지독한 결핍뿐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가족들과 주말에 외식을 하며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이미 원천적으로 소멸해버렸습니다. 나라 경제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며 가장 활발하게 돈을 써야 할 40대와 50대의 가장들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날씨가 춥거나 소비의 유행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게에서 쓰여야 할 돈이 전부 은행의 거대한 금고 속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내수 경제를 살찌워야 할 수백조 원의 피가 엉뚱한 곳으로만 흐르며 경제 전체를 괴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이 빚의 터널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빚 때문이라면 언젠가 긴 시간이 흘러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다시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또 다른 짙은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바쳐 그 무거운 빚의 굴레를 마침내 벗어던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고 멈춰있던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게 될까요?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막대한 대출금이나 치솟는 이자보다 훨씬 더 무섭고 결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생물학적 시계가 서늘하게 째깍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침묵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라 전체의 활력과 맥박을 서서히, 그러나 잔인하게 정지시킬 뿐입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의 탈을 쓰고 찾아온 가장 가혹한 형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몰리는 퇴직 연령은 50대 중후반으로 턱없이 이른데 아무런 안정적인 근로소득 없이 캄캄하게 버텨야 할 세월이 무려 3, 40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이나 얇디 얇은 사회안전망만으로는 그 길고 차가운 노후의 겨울을 결코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뼈저리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라는 참혹한 통계는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나의 늙은 부모님이 겪어야 할 고통이며 10수년 뒤에 내 자신이 길거리에서 마주해야 할 서늘한 거울입니다. 과거처럼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 세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무서운 가계부채의 늪에서 자신들의 숨통만 겨우 틔운 채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닫고 자식은 생존을 위해 부모의 가난을 외면하며 결국 세대 전체가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미래의 공포 앞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은 극단적이고도 처절한 방어적 저축입니다. 이들은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내수경제에 든든한 소비 주축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갑은 단단하고 냉정하게 닫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노후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병원비라도 마련하려면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본능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늙어감에 대한 거대한 공포가 그 돈을 꽁꽁 얼려버려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지루한 소비 침체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해결될 단순한 경제의 순환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늙고 병들어가는 국가의 신체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이하고 있다는 확실하고 두려운 증거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사회. 내가 약해졌을 때 국가도 가족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서늘한 불신이 수천만 명의 지갑을 영구적으로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바싹 메말라가고 미래에 대한 공포로 숨이 막히는데 매일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화려한 축포가 터집니다. 도대체 왜 그 거대하고 찬란한 국가의 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팍팍한 삶 속으로는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매일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출 실적이 보도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며 수십조 원의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 가슴 벅찬 일입니다. 국가 전체의 부를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그 화려한 지표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수출탑을 쌓아 올리는 대기업들의 금고는 쉴 새 없이 채워지는데 왜 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는 이토록 가벼워져만 가는 것일까요? 국가의 부가 커지면 국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그 오랜 믿음은 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요? 이 거대한 모순의 해답은 바로 산산조각 나버린 경제의 연결고리, 즉 낙수 효과의 완전한 증발에 있습니다. 과거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굴지의 대기업들이 거대한 공장을 하나 지으면 그 주변에는 수만 명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밥을 먹기 위해 수많은 식당이 생겨났고, 월급날이면 동네 시장과 옷가게가 늦게까지 북적였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학원과 병원들이 앞다투어 들어섰습니다. 대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 막대한 부가 마치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처럼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자로, 그리고 평범한 가게로 골고루 스며들었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곧 내 가족이 쌀통을 채우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던 희망찬 성장기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최첨단 산업 구조는 과거의 낭만적인 문법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반도체 라인이나 최첨단 전기차 공장 안을 들여다보면 수만 명의 땀 흘리는 노동자 대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인공지능과 거대한 정밀 자동화 로봇들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극소수의 최고급 인재들만이 그 단단한 성벽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그들이 국내에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수준입니다. 꼭대기에서 찰랑거리는 부의 빗물은 이제 더 이상 마른 땅 아래로 흐르지 않고 그들만의 거대한 저수지 안에 고스란히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었다는 감정적인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두 동강 나버렸다는 뼈아픈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수출 기업의 생태계와 빚더미에 짓눌려 신음하는 내수 경제의 생태계는 이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완전히 낯선 평행 우주가 되었습니다. 수출 기업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여도 동네 미용실의 매출은 오르지 않고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대다수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 봉투는 매서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국가 전체가 눈부시게 부유해진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공식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철저하게 상층부의 소수에게 독점되는 이 잔인한 경제의 단절 앞에서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저 견고하고 높은 성벽 너머로 넘어갈 수 없다는 차가운 절망감은 노동의 의욕을 꺾고 내일에 대한 소박한 기대마저 지워버립니다. 특히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화려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정작 이 좁아진 취업의 문 앞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지독한 양극화에 갈라진 틈새 속에서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과연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이 잔혹한 연회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저 견고하고 거대한 부의 성벽 앞에서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이 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을까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도심의 낡은 편의점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과 무거운 전공서적을 든 대학생들이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좁은 진열대 앞을 서성입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대신
차가운 삼각김밥과 컵라면 하나로 도둑질하듯 서둘러 한 끼를 때우고 돌아서는 씁쓸한 뒷모습.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생겨난 가벼운 유행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무지출 도전이라는 서글픈 생존 게임은 우리 사회의 터진 상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흉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동안 단 100원의 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통장 잔고를 쥐어짜며 버텨낸 서로의 하루를 눈물겹게 응원합니다. 이 극단적인 절약의 이면에는 소비의 양극화라는 기괴하고도 슬픈 심리적 왜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죄악으로 여기며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거나 최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번쩍이는 사진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허영심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슴 시린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먹고 안 입으며 돈을 모아도 평생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다는 그 잔인한 현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아주 가끔씩 터져나오는 맹렬한 보복성 소비는 차라리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처절하고 슬픈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소비를 끝낸 뒤 텅 빈 통장을 끌어안고 다시 한 달 내내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해야 하는 뼈아픈 쳇바퀴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에게 절약이라는 것은 곧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든든한 저금통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번듯한 내 집을 장만하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며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약은 부자가 되기 위한 희망찬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리에서 매일같이 지갑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약은 더 이상 위를 향해 올라가기 위한 튼튼한 동아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회적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절벽 끝에서 움켜쥔 썩은 밧줄일 뿐입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쓰는 것이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한 절망적인 방어막인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방어적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축하하는 마음보다 먼저 축의금 걱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조차 핑계를 대고 피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위로해야 할 모든 사회적 관계마저 돈이라는 무서운 장벽 앞에 가로막혀 서서히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아주 작은 본능적 욕망조차 철저하게 검열하고 억누르며 살아가야 하는 이 지독한 심리적 피로감. 이것은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입니다.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가혹한 자기학대의 시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실감은 결국 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소비 동력이 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에 대한 참혹하고도 슬픈 진실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돈을 써야 할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지갑이 그 어느 세대보다 단호하게 닫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역설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청춘이라는 시기는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굵직한 소비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생애 주기의 정점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며 작지만 아늑한 신혼집을 꾸미고 마침내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이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궤적은 곧 국가 경제를 힘차게 돌리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냉장고와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채워넣고 아이가 탈 유모차와 분유를 사는 이 모든 과정이 곧 내수경제의 핏줄에 뜨거운 피를 공급하는 생명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 당연했던 삶의 경로를 스스로 멈춰 세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종종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거나 고생을 모른다고 쉽게 혀를 찹니다. 그러나 이들의 포기는 결코 이기심이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서울의 아파트값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도 슬픈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서울 하늘 아래 몸 누일 작은 전셋집 하나조차 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낭만적인 꿈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지우고 출산을 단념하는 텅 빈 삶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끔찍한 경제적 진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포기할 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한 쌍의 부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소비의 사슬이 통째로 증발해 버림을 의미합니다. 웨딩홀에 불이 꺼지고 가구점의 매출이 사라지며 인테리어 업자의 일거리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장난감 공장이 기계를 멈추며 수많은 동네 학원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저출산 문제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거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훗날의 위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착각입니다. 저출산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우리 동네 상권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내수 파괴의 폭탄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영원히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며 책을 사보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생태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란 곧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막대한 소비시장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원천적으로 소멸해버렸음을 뜻합니다. 기업들은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사줄 거대한 미래의 고객 집단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지갑이 닫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일시적인 불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들 생애, 주기 소비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가장 묵직하고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몰아세운 이 가혹한 사회 구조를 향해 거대한 경제적 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멈추지 않는 탐욕의 괴물, 평생을 짓누르는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족쇄, 급격히 늙어가는 사회의 짙은 그림자, 그리고 끝내 미래를 포기해버린 청년들의 차가운 절망까지. 이 모든 참혹한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완성해내는 거대한 그림은 이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하고도 거대한 결론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 뉴스를 보며 한 가지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예전처럼 호황이 찾아올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전 세계적인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언젠가는 닫혔던 지갑이 활짝 열리고 거리에 다시 돈이 넘쳐나는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이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항상 들어맞았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이 피는 봄이 온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길고 기이한 소비 침체 앞에서 그 오랜 믿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 평생을 짓누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족쇄, 급격히 늙어가는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노후의 공포, 그리고 결국 생존을 위해 미래의 가정을 포기해버린 청년들의 차가운 절망까지 앞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 이 모든 끔찍한 조각들을 하나로 짜맞추어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고 서늘한 결론 하나가 우리 눈앞에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침체는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기나 순환적인 불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구조 변화, 즉 수축 사회로의 영구적인 진입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제가 쪼그라드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한 이 나라는 오직 앞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며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무조건 더 풍요로울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찬란했던 고속 성장의 시대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늙어가며 빚의 무게에 짓눌린 국가는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궤적을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훨씬 더 무거운 부채를 짊어진 채로 아슬아슬하게 뒤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언젠가 다시 경제가 뜨겁게 폭발할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매달려 있는 동안 텅 빈 거리와 문을 닫는 상점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아파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저 늙고 쇠약해져서 전혀 다른 몸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시 청춘의 체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내수경제와 차갑게 얼어붙은 소비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안고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낯선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두 발을 딛고 살아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외환 위기보다 더 길고 잔인하게 이어지는 이 침묵의 소비 침체는 사실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차가운 선언문이었습니다. 팽창의 시대가 끝나고 수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고 다가올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늘하고 묵직한 진실은 무척이나 잔인해 보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 선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이 잔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마주하고 뼈아프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혹독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잔인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서 있습니다. 외환 위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기이하고 차가운 소비 침체는 결코 밖에서 날아온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탐욕으로 끝없이 쌓아올린 부동산이라는 바벨탑, 그 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에 걸었던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족쇄, 그리고 내일의 생존을 위해 오늘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차가운 절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팽창과 성장의 시대를 뒤로하고 수축과 노화라는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바다 한가운데로 조용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1997년, 온 나라가 부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적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텅 빈 국가의 금고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하던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적이 명확했기에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빙하기 속에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진짜 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밖에서 쳐들어온 외세도,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금융기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과거의 눈부신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무심코 혹은 알면서도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만들어낸 기형적인 사회 구조 그 자체입니다. 아파트 평수로 인간의 계급을 나누고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 속에서 패자를 무참히 짓밟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미리 가불해서 탕진해버린 우리들의 서두름과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각자의 차가운 콘크리트 요새 안에 틀어박혀 서서히 얼어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견고한 성벽을 부수고 나와 새로운 공존의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를 막연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째로 뒤엎는 거대한 철학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맹목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야 하며 청년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쥐고 있는 자원과 권력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늙어가는 부모 세대가 불안에 떨며 지갑을 닫지 않도록 국가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굳건히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낡고 병든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뼈대를 세우는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고 우리가 더 이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맹렬히 질주하던 젊은 국가가 아님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무한한 팽창 대신 따뜻한 수축을, 각자 도생의 치열한 경쟁 대신 연대와 나눔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만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굳게 닫힌 지갑을 열어 우리 사회의 혈관에 다시 따뜻한 피를 돌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아기의 돌반지와 부부의 결혼 반지를 꺼내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며 온 국민이 참여했던 그 금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부동산과 부채에 묶여버린 오늘날, 이 고요하고 잔인한 침묵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금을 꺼내어 모아야 할까요? 무너져가는 내수경제와 차갑게 얼어붙은 이웃들의 두려움을 녹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그 낡은 성공의 구조를 과감히 부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쓸 수 있는 용기라는 이름의 순금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맴도는 텅 빈 거리 위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질문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